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조교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협의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전문 조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마지막 6주차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흔들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이 유의미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회자님께 바통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조주희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마지막 특강 주제는 건강권 측면에서의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입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강사님 소개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재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님으로 계시고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십니다. 국내외에서 재활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이신 분을 오늘 초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박수로 교수님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그 강의를 진행할 줄 몰랐는데요. 아마 그동안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장애인 보건의료 관련돼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분야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에서 건강권이란, 그리고 또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 제도적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특히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대두되고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관리, 또 여러 가지 또 재활의료 전달 체계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거를 가능한 한 제 시간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건강권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생활 속의 운동, 특히 지역 장애인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운동에 대한 실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과 함께 저와 같이 현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찬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아마도 앞에 부분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30분 정도 동영상을 좀 중심으로 하는 생활 속의 운동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권 측면에서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장애인의 건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럼 건강권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권리,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 기본권이잖아요.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그런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누구나 똑같이 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였을
여야만 한다가 아니죠.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떤 최적의 환경을 누릴 권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건강이라고 하면은 신체적 건강, 그리고 우리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건강까지 다 포함하니까 우리의 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까지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적의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 추구 상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건강 유지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 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 관리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에게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또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벽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그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장애인의 건강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최근에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 때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는 사고,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기능 정도가 더 심해져서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보행이 가능한 상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고령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령화된 장애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disability with aging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장애 상태에서 살아나가다가 우리 생존하는 가운데 있어서 노년을 맞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고령화된 장애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성인기에 어느 정도는 보행 보조기를 갖고 보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40대, 50대부터 그 이전보다 근력이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골절이 일어나고 갑자기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전에 걷던 분이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게 되는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를 겪습니다. 그것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소아마비라는 질병이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된 거가 전혀 아니고 약하고 또 기능적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중고령기의 노화와 함께 점차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능 수준이 사실은 이만큼 떨어지면 별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 임계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능 정도가 비슷하게 감퇴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노화에 따른 그러니까 고령화되는 장애입니다. Aging with Disability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등록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 장애인의 한 절반 정도는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의 지금 한 18%, 19%가 65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20%가 되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장애인, 등록 장애인은 절반이 넘는 그런 장애인이 이미 고령 노인 인구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전체 노인의 분류를 보면 한 20% 정도가
등록 장애인인 거예요. 우리 전체 인구에는 한 5%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령 장애인이 느는 것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 또는 여러 가지 취약, 질병에 대한 취약 또는 사고에 대한 취약, 이런 복합 문제들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은, 더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정책에서 왜 고령 장애인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같이 보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령 장애인이 늘어난다, 장애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통계만 봐도 한 2040년, 50년은 고령 장애인 수가 한 330만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제한으로 우리가 등록장애인 말고요. 실제 기능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그 유병률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에서는 한 75%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또는 다른 어떤 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령장애인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성 이것과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장벽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화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또 자기의 주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탈시설화의 방향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런 것을 보장하는 그 권리 법안이 보장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지금 시범사업 추진 단계고 2025년도부터는 지역사회 실제 거주 전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는 2040년도 정도 되면은 거주 전환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러려면은 굉장히 시설에서 거주했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요소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후견 지원이라든지 소득, 그다음에 여러 돌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방문 건강관리라든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장애인의 건강조치 제도 이런 제도들이 같이 이제 태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탈시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방향을 갈 거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장애인의 보건의료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령화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2017년도에 장애인의 건강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보장법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권법 이후에 장애인의 보건의료 복지 자원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지금 현장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실 건데 의료하고 복지에 각각에 해당하는 자원들은 여러 지원 체계를 통해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의 건강권이 갑자기 확 좋아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련 자원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이를 잘 연결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의 건강권법이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제 2018년도부터 지금 이제 6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다양한 이 법률에 근거한 제도와 체계들이 지금 차곡차곡 제정되고 또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또
제가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소개해드릴 건강주치, 또 우리 급성기 이후에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또 어린이의 재활 서비스를 최대한 받도록 지원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리, 즉 장애인의 유지기에서 어떻게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누릴 것인가, 이를 위해서 많은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만성기 또 유지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서 회복기 재활 치료가 잘 제공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적인 회복을 최대한 도모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있어서 만성기 요양치료 체계도 잘 갖춰져야 되겠죠. 또한 의료기관 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질환 관리 또는 여러 가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여러 가지 연계 이런 제도들이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가운데 있어서 주로 노인 인구를 위한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시범사업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진행을 또 했습니다만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또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서 지금 의료계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따라서 건강권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목표 하에 장애인의 건강주치 교육을 이제 이수한 의사가 일반 건강관리 또는 주장애에 따른 주장애 관리, 그 주장애 관리를 위한 건강주치로 등록을 해서 이런 장애인에게 만성질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된 건강관리를 지속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그러한 장애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심한 장애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장애 당사자 그리고 환자에게만 현재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경우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특히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또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통해서 각 의원 또는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가 등록을 하면 이제 건강주치의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 또 3단계에 거쳐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 이제 실현 가능한 제도인지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대상자들을 또 장애 유형을 좀 확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주치 제도는 일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그 전문 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그 의사가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면 이러한
건강주치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15개 유형의 주요 장애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그다음에 내부 장기, 또 지적 발달 이런 각각의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제 주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전문 과목으로 이제 재활학과가 있겠고요. 또 청각이라든지 시각은 각각,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이렇게 해서 그 전문의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또 신청을 하면은 주장애 주치의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관리하고 또 주장애 관리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 건강주치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 주치의로 실제 장애인을 등록을 하고 만성질환과 또 주장애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 또 다른 어떤 진료라든지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할 때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최근에 비교적 빠르게 그런 등록을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을 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 권역에서는 현재 128개 정도의 병의원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시간이 좀 경과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한 200건 가까이 지금 경기도에서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남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그 병의원에서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일단은 포괄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컴프레hen시브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어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지원되는 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케어 플랜에 따라서 환자를 모니터, 관리, 그다음에 교육, 상담 이런 과정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운데 있어서 중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재평가하면서 다시 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방문 진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주치의가 그동안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그러한 의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종의 게이트라고 그럴까 관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장애인 주치의에게 부여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주치의 제도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러한 의료 체계 자체가 주로 병원 중심이고 1차 의료의 역할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치의 어떤 제도하고 문화가 특히 의료계에는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런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한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환자에게도 그다음에 또 당사 네. 네, 죄송합니다만은 좀 마이크 조절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이어서 하면은 실제 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와 또는 의사 모두 다 이러한 제도를 그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료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등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 큰 병원을 이용하고 또 실제 적절한 그런 1차 의료에 대한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미래의 의료 또 미래 사회에서는 주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노인 주치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에 있어서도 주치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체계에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 지역에서 이러한 소중한 자원들이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연계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목표는요, 장애인의 건강관리, 그다음에 재활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러한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 기존에도 많이 좀 알려져 있긴 한데요. 특히 이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중앙정부에. 그래서 중앙에는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는 지역의 권역별로 주요 광역시, 그다음에 도 단위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 구조에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또 지역 사회의 여러 복지기관이 같이 연계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CBR 사업을 보건소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보건소의 또 하부 구조를 통해서 지역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더 지원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제 권역에서 각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주체들과 의뢰 또 상호 연계 또 발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복지 또 여러 사회 서비스 인프라와 같이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광역시 또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교적 고르게 전국에 설치가 된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 남부에서는 제가 속해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5가지 핵심 사업을 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의료복지 서비스 어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종의 지역의 인프라를 이렇게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여러 기관에 협력해서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단을 통해서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이 또 하나의 사업이고요. 또한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발굴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해당 문제들을 또 여러 가지 통합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그런 역할을 저희가 센터가 주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에서 이러한 사례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CBR 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장애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보건의료 접근성과 관련된 이동 지원 체계를 지역에서 잘 갖추도록 도모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을 통해서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고 또 지원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 또 지역의 또 장애 친화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적절한 그런 산전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인력,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건강 검진이라든지 또 재활이라든지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장애인의 이 상황을 보면 특히 장애인은 건강 서비스라든지 의료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제한되고요. 또 경제사회적으로도 접근성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아직까지 병원 의원을 이용할 때 또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를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수행한 것은 경기도 전체 지역의 각 지역장애인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방법은 특히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각 그 시군구 단위의 그 등록 장애인에 대한 비례 층화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이 추출하고, 또 장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좀 적게 추출이 돼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좀 대표성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시행을 했고, 전체 표본수는 1,14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또는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군구별 경기도의 그 장애 인구의 현황과 또 진료권별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체 전국적인 것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도시형의 지역이 있고 또 농촌형 또는 복합형 이런 양태의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결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의 인구가 많은 데는 절대적으로 장애 인구 수도 많지만은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각 그 지역에서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은, 특히 절대적인 의료기관 수는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의료기관이 더 적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주치기관도 전 지역별로 저희가 분포를 보았는데 상당히 일부 지역에만 장애인 주치기관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외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등록과 활동이 미미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이용과 접근성에서 그 미충족 의료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답변한 것이 경제적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한 30% 정도가 이동이 불편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결국 의료기관이 부족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각 시군구별로 또 얼마나 다른지도 봤는데, 물론 이제 원인은 서로 다양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치과 이용에 있어서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경제적 이유, 이동, 또 의료기관 수 이렇게 해서 다빈도로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치과 쪽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는 경제적 이유가 훨씬 더 좀 미충족 의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듣고 이해한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보니까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12.5%, 즉 거의 90% 가까이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피로도를 물어보니까 한 80%는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 또 지역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보건소 CBR,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7.3%만 인지하고 있었고, 또 방문 보건 서비스가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인지율은 한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 15% 정도가 인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5%는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이러한 장애 여러 제도 또는 관련된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애 보건의료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 그중에서 어떤 서비스가 장애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요구도에서 이런 지역 자원의 연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일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요구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달라. 그리고 서비스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돼서는 특히 뭐 복지관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 제공이나 소통이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장애 당사자 가족이 요청한 건데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을 간병 또는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자립 기반과 관련돼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능동적으로, 이것은 탈시설화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도 좀 편의성이라든지 또 홍보 또 등등 사회 전반의 장애에 대한 관심을 좀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요 요구도에 따른 이 경기도 내 장애치나 보건의료기관을 살펴볼 때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 앞선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빈약한 상황이고, 또 건강검진 수검률이 등록장애인이 유의하게 낮거든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일반 병의원에서 검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장애 친화 검진 지정 제도가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수원의료원에서 이 장애 친화 검진 센터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재활의료기관은 경기도에서 한 10개 정도 회복기 재활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산공단병원에서 지정이 돼서 지금 이제 어린이 재활을 위한 여러 의료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경기 남부에 있어서는 당국대병원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확산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역장애인의 그런 통합 건강관리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은, 자, 3대 욕구를 아까도 보셨지만 어떤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직접 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의료 보건관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하는 역할은 이러한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사례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연계 협력하는 그런 사례 관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활동을 좀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사업 중심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왼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도내 전체적인 장애 현황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어서 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접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주요 그 관계기관의 또 핵심 관계자들이 건강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난 코로나 위기 3년 동안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 보건 서비스가 제한될 때 저희 센터가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침을 개발해서 또 보급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은 현재도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필요에 따라서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을 또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종사자 당사자를 위한 교육 세미나,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임신 여성 장애인을 등록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 실제 가임 여성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장애 당사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홍보에도 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여성 장애인의 건강관리 교육 상담을 위한 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를 또 연계 협력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이 또 대두되고 있는 또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 영역에서 저희 센터가 실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어떤 모델, 이런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실제 아직까지는 확산되고 보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 또 어떠한 주기로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종료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표준화되고 또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모범 사례를 저희가 만드는데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과 또 장애주치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특히 장애주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관심 있는 또 주치기관들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또 저희 센터로 오시도록 해서 같이 또 여러 사례 회의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에서 비대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지침을 저희가 국립재활원과 함께 지침을 개발을 해서 실제 환자가 장애인이 어떤 상태인지 만성질환 관리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재활 운동이
또 핵심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그 필요한 서비스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고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좀 고안을 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뭐 이러한 프레임 자체가 아직까지 뭐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지침에 포함했습니다만은 계속적인 사후 검증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에서 서비스를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결정하는 하나의 일종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과 가족이 어떤 뭐 스마트폰이든지 또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돌봄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실제 비대면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사용의 제한이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게 없을 때는 데이터를 사실 또 때에 따라서 영상으로 주고받으면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알뜰폰, 뭐 효자폰을 가지고 있는 노인 장애인들에게는 데이터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배리어, 또 장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러한 어떤 수단을 결정할 때 그 고려 요소다. 이렇게 좀 저희가 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대면 서비스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주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올해부터 좀 더 진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의지는 있으나 또는 또 경험이나 인력 부족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 건강주치기관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 센터가 그 주치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하고 또 관련된 어떤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러한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애를 직접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이 저희 지역장애 보건의료 센터와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례 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진료 협력을 이런 사례 회의를 통해서 서로 사실 각각 지역에서 또는 어떤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런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그 2차 의료기관은 그 주장의 문제가 사실은 그 당사자가 얼마나 현재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센터가 특히 이제 저희 센터가 의뢰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주장에 관련된 여러 현재 환자 상태를 또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은 사실 일반적인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보건 어떤 서비스 또는 모델로 진행을 해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건강주치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관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상담과 그 다음에 또 병원의 여러 가지 또 지원 서비스를 잘 연결을 해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또 우리 장애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러한 저소득 또는 장애 환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이름하여 집으로 프로젝트인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거죠. 이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또 개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경우는 또 지역에서 또 검진이 필요한 그런 장애 당사자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를 저희가 검진 기관, 주최 기관을 또 물색을 해서 또 적절한 그 건강 검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통합 건강 관리를 한 그 사례들을 이렇게 사례집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지난 또 한 2년 동안에 했던 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 이름하여 건강 동행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는 저희가 여러 지역의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전체 권역을 사실 인천 경기 지역에서 담당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수검률,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또 기관의 또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건강 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체크를 또 같이 진행을 하고 또 건강 검진에 대한 것을 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실제 건강 동행에 필요한 운동 참여를 또 위해서 또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강사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는 또 지역의 성남시 체육회가 또 지원을 또 그 체육회 안에서의 또 주요 사업으로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당사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종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그룹을 나눈 다음에 4개 그룹을 나눈 다음에 어떤 그룹은 또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하고 또 여기 또 센터에 계속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또 집에서 스스로 또는 돌봄 제공자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또 비대면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운동 참여를 장애 당사자들이 함을 통해서 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인식 개선과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또 이를 올해는 지역의 여러 수요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주요 기관 특히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센터가 그 지역에 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된 모형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 통합 돌봄 기반이 그동안 확충되는 과정이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노인 중심의 모델이 더 지역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동안 또 일부의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선도 사업을 수행했던 그 지역에서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과정을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주요 이슈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재가 장애인이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고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고 또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된 이런 건강보건 사업 전달 체계가 그동안 계속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서로 따로 공존
하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병원 지역사회 기반, 그 의료, 보건, 복지, 그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장애 당사자가 또 보건과 복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서비스를 그 읍면동에 있는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런 신청을 하거나 또 요청 발굴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각 그 의료와 복지 또 교육 이런 영역에서 연계가 되는 그런 모델이고 현재로서 이 모델에서 보면은 1차적인 장애인의 케어 그 창구를 현재로서 보면은 그 지역의 읍면동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델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창구를 이렇게 이원화를 했습니다. 뭐 1차적인 창구가 가장 첫 번째 관문이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 전문적인, 좀 더 통합적인 이러한 그 케어 플랜이 필요하면은 2차적인 이런 어떤 지원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종합 상담 지원 창구를 모델로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장애인 종합 상담 지원 창구가 지역에 어느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델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의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돼서 또 지역에 있는 또 이 지역장애인 보건을 센터를 포함해서 각 지역에 있는 의료, 복지, 보건 기관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런 모델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누가 어떻게가 계속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그 국립재활원하고 또 여러 그 전문가들하고 여러 고민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적합할 것인가 그 모델에서 고민을 했고 그 모델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해보았고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읍면동에 통합 돌봄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등록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접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어떠한 기회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발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일종의 그 보건과 의료, 복지가 같이 서로 연계를 하는 하나의 일종의 허브, 컴플렉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 중에서 보건과 의료를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담당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러한 형태의 허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런 형태의 허브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이 또 어떠한 그런 그 거버넌스에 따라 이런 통합 건강 관리를 할 건지가 주요 미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의 역할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또 그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사회 장애인 통합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중심이 돼서 장애인 통합 건강 관리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역과 권역에 17개 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센터가 전체 권역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로는 최소한 이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어떤 이름이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코디네이터가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건강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 연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와 또 정보 제공이라든지 상담 또는 발굴,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장애인을 위한 핫라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강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공이 주도해서 이런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건강권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결국 민간에서 풀뿌리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주치제도가 아마 활성화된다면 중요한 민간 자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의료에서도 재택의료, 방문의료,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의 또 민간의 여러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잘 모여지면은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임재영 교수님. 네, 소중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재영 교수님께서 오늘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를 물리적 또 경제사회적 심리적 굉장히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이나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셔서 의견 있으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나이로 인한 장애인 관련한 부분에 어떤 한국의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가 더 이제 집중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아동 청소년기의 어떤 건강이 결국에 이제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굉장히 이제 잘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 영양, 뭐 비만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던데요. 이후 성인기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후 성인기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 또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위해서 혹시 우리 네. 협회가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도 100% 동감하고요. 특히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영역에서 아동 소아가 성장기에 어떠한 관리를 하고 또 어떠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평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당연한데 특히 장애인으로 이제 소아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그 장애 당사자와 또 부모, 가족을 고려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료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제도, 또 보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사회에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 주신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소아 청소년기의 그 장애의 상태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 유형도 중요하고, 또 크게 뭐 나눈다면은 지체 내병변을 좀 하나 이렇게 묻고, 또 하나 이제 지적 발달을 이렇게 하나 또 묶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서는 영양 결핍, 이 부분이 또 실제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한 영양 관리, 또 비만 이걸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지적 발달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공통적인 거는 또 신체 활동이죠. 신체 활동. 이를 어떻게 꾸준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 아동을 교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니즈는 정말 커요. 너무도 큰 거죠. 특히 각 주장에 대한 문제를 또 재활하거나 또 관리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잘 주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서비스를 일종의 케어 플랜에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선 첫 번째 단초가 필요한 거는 과연 그 현재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를 각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서비스에 정말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꼭 필요한데 전혀 그 관련된 의료, 복지, 보건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거를 또 너무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것으로 해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개입하는 그 주체가 이게 의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복지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다학제입니다. 그러면 다학제 어떤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학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주도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또 다른 그 안에 다학제 전문가가 주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우리가 첫 단초를 지금 꿰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최근에 이런 중증 소아 발달 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와 또 24시간 돌봄 이와 대한 것들을 좀 복합 사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학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는 사실은 의료적인 부분을 그 안에서 담당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의의 역할 같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경험을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희 센터의 또 저희 사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느 단초를 하나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회 곳곳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통합 돌봄을 현재 수준에서 복지관이 담당하고 있다면 복지관에서 의료까지 같이 하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독려하고 그걸 지원하는 체계를 또 사회 서비스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분 후에 저희 센터의 선생님 이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임재영 선생님 박수로 감사 인사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 교육은 생활 속 운동으로 윤찬 치료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찬 치료사님 소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찬 치료사님께서는 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보라매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임상 경험 이제 6년째 이상인 이제 물리치료 전문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호센터 물리치료사 윤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보건의협의회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생활 속 건강이라는 주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생활 속의 운동 부분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얼만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이 겨울인 만큼 야외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장애인 및 보호자 그리고 보건의료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 속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건센터의 교육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스트레칭, 몸통 운동, 근력 운동, 운동일지 작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운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머릿속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강도의 운동을 적절히 나눠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갖지 않고 30분에서 40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만큼의 낮은 강도로 여러 번 횟수를 늘려 점차 무게나 저항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힘들어지면 운동을 쉬시고 테스트 중간에 쉬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 동작을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동작을 수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지 스트레칭과 하지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때 운동 시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칭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느라 많이 몸이 뻐근하실 텐데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 시작합니다. 만약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는 분들, 휠체어나 아니면은 침대에 앉아 계시는 분도 괜찮으시고요. 많이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앞에 식탁을 놓고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 시작합니다. 왼쪽 어깨는 올라오지 않도록 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싼 뒤 오른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당겨주어 왼쪽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렇게 10초간 있어 볼게요. 자, 10초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정도가 1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의사항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간 관계상 한 세트씩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동작은 고개를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해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아랫방향을 눌러줘야지 뒤쪽과 옆쪽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고개를 왼쪽 겨드랑이를 향해 바라봐주고 똑같이 왼손으로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 펴고 의자에 앉아서 쇄골 아래로 중앙에 두 손을 포개어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앞, 목이 늘어난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서 10초 정도 유지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스트레칭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서 근육을 늘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범위를 움직여서 운동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칭한 것인데요. 이 이상 무리하지 않게 범위를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깨 스트레칭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의자에 앉고 마찬가지로 휠체어나 침대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되고 누워서 진행하셔도 똑같은 자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깨를 위를 향해 펴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올립니다. 만약에 어깨에 범위가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통증 범위 이내까지만 올려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실 때 숨을 마시고 내릴 때 숨을 천천히 뱉습니다. 이렇게 10개씩 3세트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5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저희 회전근개 운동인데요. 회전근개 운동은 저희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많이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회전근개 운동 하시면은 스트레칭 하시게 되면은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손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원을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금 전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손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크게 원을 그리면서 하시면 되고 이 동작이 완료됐으면 반대쪽으로 동작을 돌려서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운동 두 번째인데요.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서 시행을 합니다. 기능이 좋고 만약에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가벼운 덤벨을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체력에 따라서 맨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하시는 분께서 앉아 계신데요. 발바닥은 꼭 지면에 닿은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앞으로 쭉 뺍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한 번 더 쭉 할 때 통증이 없다면 어깨를 올리지 않고 팔을 위로 올립니다. 쭉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10번씩 3세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뻗고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만 올립니다. 힘 빼시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셔서 힘 빼시고 저희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면서 근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에 아령이 없다면은 500ml 물을 채워서 하셔도 되고요.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자세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트레칭과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은 자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누워있는 자세를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앉아있는 자세가 힘드신 분께서는 누워서 진행을 하시고, 혹시 혼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힘드시다면 보호자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함께 동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서 손을 앞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위로 뻗고 어깨를 위로 쭉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손을 뻗은 상태에서 팔자를 그려줄 겁니다.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팔자를 그려주세요. 한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저희가 양손으로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몸 쪽으로 어깨를 돌려줬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서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매트 위에 편하게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누운 상태에서 90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천천히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면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허리 및 엉덩이, 허리근 스트레칭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지를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운 자세에서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하지의 스트레칭을 시행할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무릎을 굽힌 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두 무릎을 함께 가져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과 같이 10초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반대쪽도 시행하는데요.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몸의 동작 속도는 천천히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기능 제한으로 인해서 동작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범위를 설정하셔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스트레칭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두 번째 동작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천천히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주며 천천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초간 유지하고 네 번째 반대쪽으로 시행하는데요. 만약에 편마비가 있으셔서 오른쪽이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건칙을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랬을 때 마비치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보호자분께서 조금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두 손을 이용해서 몸쪽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이때 왼쪽 다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은 안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조금 왼쪽 다리를 주의하시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동작 모두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증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몸통 운동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몸통 운동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코어 엑서사이즈입니다. 코어는 척추와 골반이 위치한 신체의 중심부를 의미하며 코어는 몸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적절한 움직임과 올바른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코어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몸의 안정성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몸통 운동은 둘이서 하는 몸통 운동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입니다.
보호자는 다리 쪽에 와서 환자의 무릎과 다리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골반 쪽을 잡아주어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어깨가 올라가거나 가슴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천천히 내렸다가 반복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첫 번째 동작은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저희가 자주 했던 운동인 브리징 엑서사이즈입니다. 한국말로 교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들기 운동인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저희는 생활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들게 되어 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몸통 강화 운동을 시킬 수도 있는데 혹시 뇌졸중 혹은 척수 손상 등의 질환분들 가지신 분들께서는 마비로 인해서 잘 서는 것과 잘 걷는 것이 손상 이전과 달리 어렵게 되시는데 이분들에게 잘 서고 잘 걷기 하기 위해서는 저희 다리 편근, 펴는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이러한 펴는 근육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동작이 이러한 브리징 엑서사이즈인데요. 이러한 다리 편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근력이 있을수록 도와주는 그 운동이 바로 교가 운동입니다. 마저 시청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몸통 운동입니다. 이 상태로 반무릎 서기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보호자는 발을 잡아주시고 다리가 너무 모이지 않도록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웨지가 있으신 분들은 환자 등 뒤에 웨지를 깔아주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쿠션을 대어주어 환자가 너무 떨어져서 눕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은 손을 깍지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있는 곳까지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을 하실 때는 발바닥이 바닥에 붙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게 몸통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는 경험도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 과정 중에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동작을 멈추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사이드 쪽으로 올라오기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통 운동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환자분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마비 측을 지지하고 비마비 측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줍니다. 여기서 5초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발기기 자세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마비 측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하실 경우에는 보호자분께서 영상과 달리 왼쪽의 몸통 측면에 위치해서 환자분을 도와주신 것이 더 원활합니다. 이 내발기기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행에 제한이 있으실 경우 이 조금 더 넓은 안정 범위를 가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균형 운동 또한 병행하셔서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도록 주의하며 5초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체중을 이동시켜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 유지합니다. 이때 너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골반을 일직선상에 유지하며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줍니다. 한쪽 팔을 앞으로 뻗어주고 대각선이 되는 하지를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5초간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몸통 운동 두 번째입니다. 혼자서 앉아서 하는 몸통 운동이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주의사항은 운동하실 때는 발바닥이 꼭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높이를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파보다는 의자에서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의자 중에서는 허리 받침이, 뒤에 받침이 꼭 있는 의자를 선택해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식탁을 앞에 두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몸통 운동입니다. 천천히 한 팔을 내려놓고 옆쪽으로 몸을 천천히 기울여 주었다가 다시 돌아오기 반복 운동하겠습니다. 이때 불안하신 분들은 허리춤을 잡거나 의자를 잡으며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한쪽 손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은 허리춤이나 의자를 잡아주시며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쪽으로 무게중심 움직이기 운동입니다. 천천히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앞쪽 하방으로 천천히 내려주었다가 몸통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무게중심 움직이기 운동은 무게중심의 이동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정적으로, 이후에는 동적인 자세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팔을 들어 올려 주었다가 천천히 대각선 방향 다리 쪽으로 내려줍니다. 반복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앞서 보셨던 동작과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동적인 자세에서 체중 이동 중심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반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뒤쪽으로 천천히 몸을 틀어주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반복 5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몸통을 회전시키는 것 또한 저희가 앉아서 하는 몸통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쪽도 5회 정도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혼자 하는 하지 근력 운동입니다. 저희가 중둔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엉덩이 옆쪽 부분입니다. 걸을 때 중요한 작용하는 근육이고요. 동작을 하실 때 다리의 근력이 약하셔서 하시기 힘듦들께서는 완성도를 위해서 보호자분께서 다리의 움직임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만 해주시고 환자분 본인이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운동입니다. 골반 아래 엉덩이 옆쪽의 근육인 중둔근 운동을 하겠습니다. 걷기에서 중요한 근육이며 약화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몸쪽으로 굽혀줍니다. 이때 마비측이 위로 가도록 한 상태에서 시행합니다. 상체는 어깨와 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유지하며 엉덩이가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줍니다. 마비측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벌려주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반복해서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엉덩이 뒷면 큰 근육인 대둔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90도로 굽힌 상태로 뒤쪽으로 향해 발을 밀어냅니다. 발끝은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너무 과도하게 해서 상체가 휘어질 정도로 허리를 꺾으면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천천히 앞으로 이 구부려줬다가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옆으로 누워서 걷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건강한 다리를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시고 옆으로 누워주시고 약한 다리 영상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뒤로 펴냅니다. 반복해서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펴 운동입니다. 허벅지 사이에 베개를 끼워 무릎을 펴고 접는 운동을 하는데 이때에도 발끝은 정면을 보게 합니다. 고무 소재의 밴드를 걸어 저항 운동을 하면 근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총 5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이 동작은 무릎을 피는 동작을 걸으실 때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하지의 움직임 또는 기능에 따라서 저항을 주는 탄력 밴드를 이용하시거나 맨몸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는 하지 근력 운동입니다. 굽힘 운동입니다. 천천히 마비측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기 반복 5회 시행합니다. 이때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시행합니다. 하나, 네, 이 동작처럼 저희가 간단한 운동인데요. 정말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앉아서 정확하게 눈으로 다리가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시면서 좌우 균형적으로
한 번 한 번씩 나눠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동작은 을 뻗어내어 몸통을 숙여 하지로 발로 체중 이동을 시행합니다.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체중 이동을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나 약간 연령층이 조금 많으신 분 측에서는 소파에 누워 계실 때 많이 뒤로 기대는 모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랬을 때 체중 이동을 앞으로 빼길 때 가장 중요한 운동이 이러한 체중 이동 자세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비측으로의 체중 이동 운동 뻗어주어 앞쪽으로 몸통을 숙여 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살짝 들릴 정도로만 움직여주며 다시 반대로 돌아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단 체중을 앞으로 다 실어준 자세이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보시면은 다시 앉습니다.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쿵 소리 나지 않도록 허벅지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내려서 앉습니다. 5번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요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 저희가 흔히 말해서 sit-to stand라는 동작인데요. 발바닥 앞쪽에 체중을 이동시켜주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모아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양손에 깍지 낀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주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동작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고요. 저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신체 기능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혼자서 하시는 게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식탁에 손바닥을 올리고 시행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조기를 쓰시는 분들, 특히 워커를 쓰시는 분들 또한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다리 근력과 그리고 몸통, 체중 이동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저희가 처음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운동을 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 이제는 서서 하는 자세에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영상과 같이 근력이 강한 쪽을 지지하시고 운동하시면 되고요. 실생활에서는 식탁을 측면에서 위치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입니다. 천천히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다리를 앞으로 쳐냈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때 몸통이 뒤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편 운동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내었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5회 시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보시는 것과 같이 일어나서 하시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교육 책자 안내인데요. 방금 전한 것처럼 저희 동영상이나 스트레칭 하실 때 저희가 교육 책자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볼센터에 저희가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총 3개의 책자와 앞서 보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개설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포털 검색란에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 보호센터를 들어오시면은 교육 자료실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장애 유형별로 만든 운동교육 책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동일지 작성인데요. 저희가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단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운동일지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일지 또한 저희 지역 장애인 보호센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힘드시다면 혹시 공책이나 A4용지를 조금 접으셔서 이용해서 본인의 운동일지 매뉴얼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생활 속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이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9 to 6로 이제 일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혹시 이제 꼭 눕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혹시 조금 허리가 아프지 않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손 깍지를 끼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체중 이동을 앞으로 하시는 것도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해서 쭉 내밀어서 체중 이동을 앞으로 뒤로 하시면은 배에 힘이 들기 때문에 저절로 허리 통증이 감소는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점심시간에 이럴 때 5분이라도 누워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네. 중요한 말씀이라서. 네. 얼굴 보이나 모르겠네. 네. 배경을 끌까요? 여하튼 지금 이게 우리가 허리 통증 관련돼서는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자세, 네. 그다음에 적절한 이제 운동. 지금 윤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서 있는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항상 체중 이동을 하고 조금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 휠체어 탈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동작을 통해서 체중 이동을 하면 그 자체가 디스크 내압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특히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할 때 자기 업무하는 그 환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휠체어에 있어서 자기가 의자 앉는 거잖아요. 그때 바라보는 모니터의 높이, 책상의 높이, 또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뭐 요리할 때라든지 이런 거, 설거지할 때 높이, 이 높이를 잘 조정을 해서 허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굽힌 채로 또는 목이 이렇게 숙인 채로 활동하지 않게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만이라고 그러잖아. 요추하고 경추 전만을 유지하도록 모니터도 눈높이, 요즘에 눈높이도 조금 더 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활동에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꾸 숙여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고 그리고 요초를 전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은 휠체어에 뒤에 요초 전만을 유지하는 이렇게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거기에도 충분히 압력을 분산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일상생활 하는 게 척추 장애인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저희가 시간을 다 썼는데 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기구 없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윤찬 치료사님께서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6주차 교육 만족도 조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의회 총무이사이신 박종혁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6주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마무리 인사는 오승화 이사장님께서 해주기로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고요. 6주 동안 법률적으로나 의료의 건강권이라든지 아동 장애인들 그리고 고령 장애인들 건강권 그리고 장애와 돌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보건관리 체계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교육을 이렇게 수강하시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좋았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요청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교육 내용 중에서 혹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나 소감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6주 동안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의견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제대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듣는 것만 해도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네. 감사드리고, 예. 혹시 윤지라고 돼 있는 선생님 혹시 또 의견 있으신가요? 예, 다들 좋으신 것 같네요. 의견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그러면은 올해 저희 협의회 장애인 건강 교육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내년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6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